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밴드와 나밴드가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의 작용 중에서도 사람의 내분비샘의 종류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간내시상하부인데 다 배웠지만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간내시상하부는 항상성 조절의 중추입니다. 즉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내시상하부는 뇌이기 때문에 신경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세포들의 말단에서 이렇게 신경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참고로 간내시상하부가 모든 호르몬을 다 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때 신경세포들의 말단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해서 신경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신경호르몬의 예로는 뇌하수체 전역 호르몬을 방출시켜주는 호르몬, 두 번째로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의 둘의 차이점을 나중에 해부학적인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뇌하수체 전엽을 보겠습니다. 뇌하수체는 뇌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어떠한 구조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엽은 앞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쪽이 코고 이쪽이 앞부분이고 이쪽이 앞부분이고 이쪽이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엽은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가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이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뇌하수체 전엽이고 뒷부분을 뇌하수체 후엽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동그랗게 생긴 호르몬, 이것들이 지금 이 신경세포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란 호르몬,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에 의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세모로 된 호르몬들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을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은 총 8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6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락틴입니다. 이 프로락틴은 우리나라 말로는 젖분비 자극 호르몬이라고 부르고 출산 전후에 분비됩니다. 젖샘 발달 및 분비를 유도하는데 이때 젖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모유의 생성과 모유의 생성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유를 생성하는데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두 번째로 TSH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ACTH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성장을 시켜주는 호르몬이죠. FSH는 여포 자극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LH는 황체 형성 호르몬. TSH와 ACTH는 나중에 또 지겹도록 배우겠지만 FSH랑 LH는 시험과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말을 하자면 FSH는 이 난자를 성숙시켜주는 호르몬이고, 그리고 LH는 배란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이렇게 4가지 영어로 된 이 호르몬들을 색깔로 표시해 놨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호르몬들은 호르몬 각각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TRH처럼 다른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유도해 줍니다. 이때 TSH와 TRH의 어원을 잠깐 보자면 TSH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TSH는 사이로이드 글랜드,
이것이 갑상선입니다. 그리고 스티뮬레이팅,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상선이고 갑상선을 자극시켜주는 호르몬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 호르몬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방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TRH는 무슨 뜻이냐면은 TSH를 방출시켜주는 호르몬의 뜻입니다. Releasing 호르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TRH라고 부릅니다. 뇌하수체 후엽 보겠습니다. 뇌하수체 후엽은 이렇게 시상하부로부터 이 신경세포가 이렇게 연장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즉 뇌하수체 후엽은 시상하부가 연장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신경세포 말단에서 모세혈관으로 바로 분비되게 됩니다. 아까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의 경우에는 이 TRH가 예를 들어서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여기에서 다시 이 세모인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이 이렇게 다시 혈관으로 방출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 반해서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은 이렇게 신경세포 말단에서 바로 분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방출되는 호르몬은 크게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전엽 호르몬, 방출 호르몬과 그리고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호르몬의 형태가 분비되게 됩니다. 한 번 더 그 전 챕터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방출 호르몬과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 이 두 종류가 간내 시상하부에서 분비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방출된다고 말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상하부에서 방출된다기보다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방출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보면은 앞쪽이 뇌하수체 전엽, 뒤쪽이 뇌하수체 후엽이 되겠죠.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옥시토신과 항이뇨 호르몬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여러분들 태어날 때 자궁의 수축을 유도해서 분만을 유도하고 그리고 수유 시에 젖분비를 유도합니다. 아까 보았던 프롤락틴을 참고로 보면 프롤락틴은 젖분비도 유도하지만 모유 생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유 생성 및 분비 유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옥시토신은 이 젖분비 유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이 옥시토신을 검색해 보면 옥시토신 검색해 보면은 검색해 보면 사랑과 관련된 호르몬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이렇게 포옹을 한다든지 또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포옹을 한다든지 이럴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나옵니다. 이 호르몬 이 기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지만 다른 부수적인 기능도 아주 중요한 기능이 많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과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항이뇨 호르몬 보겠습니다.
이 항인 호르몬을 보기 전에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은 신경 호르몬이라고 했죠. 이 호르몬들이 이렇게 혈관으로 바로 분비되는 양상입니다. 이것에 얘가 옥시토신과 항인 호르몬이 있는데, 항인 호르몬은 말 그대로 이 항은 막아준단 말이고, 인효는 소변이 나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이 영어도 똑같습니다. 안티 다이유레틱 호르몬인데, 안티가 항이란 말이고, 다이유레틱이 오줌이 나간다는 뜻이고, 호르몬. 그리고 같은 말로 바소프레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소프레신에서 바소는 혈관이라는 뜻입니다. 혈관이라는 뜻이고, 프레스는 누른다는 뜻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혈관을 누르니까 혈압이 올라가겠죠. 이 항인 호르몬이 작용하면은 오줌이 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인효 호르몬은 이렇게 이름이 다양한 이런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항인효 호르몬, ADH 또는 바소프레신. 자, 그러면은 기능을 좀 보자면,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도와줍니다. 즉, 그 표적기관이 콩팥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변량은 줄어들고 혈액량과 혈압이 올라가는 이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갑상샘, 영어로는 사이로이드 글랜드라고 부릅니다. 아까 TSH 하면서 배웠죠. 이 갑상샘은 목에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티록신과 카시토닌이라는 두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갑상샘은 갑상샘의 이 양 끝에 이렇게 존재하는 내분비샘이 되겠습니다. 이 부갑상샘의 부가 옆에 달려있다는 뜻인데, 이 부갑상샘을 영어로 하면은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라는 말이 전에 이렇게 양쪽에 있다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양쪽이 존재한다고 해서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라고 부르고, 이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 호르몬이 파라스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갑상샘의 티록신입니다. 티록신은 아이오딘을 포함하고 있고 기초대사율을 올려줍니다. 이 결과 이렇게 기초대사율을 올려줄 수 있는 요인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세포의 대사율, 즉 세포호흡을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근육 단백질을 만들어서 근육이 에너지를 쓰게끔 도와줍니다. 자, 이것은 세포호흡과 그리고 지질분해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즉 세포호흡과 지질분해를 하면 할수록 몸에 양분을 쓰기 때문에 체온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록신이 분비되면은 체온이 증가하는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은 주로 성장기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장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도 그렇고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도 이러한 습성이 남아 있는데, 어린 아이를 아주 차가운 물에 이렇게 담그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부러 춥게 만들어서 이 티록신을 분비하게 하고, 그래서 티록신이 분비되게 되면 성장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습성이, 이러한 이 호르몬의 역학관계는 몰랐다 할지라도 경험적으로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추익 자극이나 또는 교감신경 자극에 의해서 간내시상하부가 자극을 받고, 간내시상하부에서는 TRH가 분비됩니다. 이 TRH는 갑상선에 가서 TSH를 분비하게 합니다. TSH는 갑상선에서 미안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TRH는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는 그 짧은 혈관을 통해서 분비되고, TSH는 혈관을 통해서 갑상샘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분비되고, 이 티록신에 의해서 체온이 증가하게 됩니다. 대사율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게 마냥 증가하면은 이게 체온이 계속 오를 수 없으니까 티록신이 증가함에 따라서
간내 시상하부 및 뇌하수의 전엽을 억제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음성 피드백을 설명하자면 이 과량의 최종 단계의 호르몬이 간내 시상하부 및 뇌하수의 전엽, 즉 전 단계로 와서 억제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게 되면 이 간내 시상하부와 뇌하수의 전엽을 억제함으로써 TRH와 TSH 농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나치게 감소하면은 다시 티록신 농도 감소할 테고, 티록신 농도 지나치게 감소하게 되면 다시 이 추위와 교감신경에 의해서 TRH와 TSH 농도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항상성 유지 기작을 보면 첫 번째로 음성 피드백과 두 번째로 기량작용, 이 두 작용을 통해서 최종 예를 들어서 기량작용에 의해서는 혈당 같은 게 대표적이죠. 혈당이라든지 체온 같은 것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옥시토신 배울 때 양성 피드백이라는 것도 배웠죠.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 피드백은 여러분들의 시험과는 큰 관련 없지만 개념적으로는 알아뒀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위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티록신 농도가 증가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간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시키면서 티록신 농도가 다시 감소하게 되죠. 그런데 양성 피드백은 높아진 티록신이 간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을 오히려 촉진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양성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궁에 뇌하수체 전엽이 있고, 뇌하수체 후엽이죠. 미안합니다. 뇌하수체 후엽이 있고 자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궁이 있다 쳤을 때 자궁에 이렇게 아이가 엄마 자궁 속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그 아이가 출생할 때가 되면은 아이가 이렇게 무거워지니까 중력에 의해서 엄마 자궁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엄마의 자궁이 자궁벽이 이완되겠죠. 이완되면은 이 자극이 그 뇌하수체의 후엽으로 가서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됩니다. 옥시토신을 분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 옥시토신은 다시 엄마의 자궁벽으로 가서 자궁 수축을 유도합니다. 자궁 수축을 유도하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자궁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아이가 더 밑으로 내려오겠죠. 밑으로 더 내려오면 자궁벽이 더 이완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뇌하수체 후엽으로 와서 촉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옥시토신 농도가 더 증가하겠죠. 그러면 자궁 수축이 더 강해지면서 아이는 더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시 자궁벽이 이완되게 되고 다시 뇌하수체 후엽으로 가서 옥시토신을 더 분비하게 하고 자궁 수축은 더 강해지고 아이가 엄마의 자궁에서 출산이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이 사이클을 돌면서 옥시토신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자궁 수축이 이루어질 때 엄마의 몸에서는 진통을 겪게 됩니다. 자궁이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통증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엄마의 이 골반뼈를 이렇게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려내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뼈가 빠지는 그런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잘 아시고 엄마한테 잘해야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갑상샘과 관련해서는 이 갑상샘 관련 그 질병을 좀 알아야 되는데, 갑상샘 관련 질병이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질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은 갑상샘의 그 호르몬 분비 메커니즘에 대해서, 즉 이 음성 피드백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갑상샘 기능이 항진된다는 것은 갑상샘의 기능이 지나치게 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첫 번째 요인으로는 TSH 수용체에 대한 자가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자가면역질환이라고 부르는데, 자가면역질환에는 이렇게 갑상샘 기능 항진증도 있고,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이런 것들이 갑상샘 그 자가면역질환의 한 종류가 됩니다. 자, 보면 자가항체라는 것은 그 내 몸을 자꾸, 이게 항체라는 것이 이 병원체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것이 항체인데, 이것이 나의 몸을 공격하는 것을 자가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즉 갑상샘이 나의 몸인데 나의 몸을 계속 자극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정상적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TRH가 분비되고 나면 TSH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고, 이 TSH가 혈관을 타고 갑상샘까지 옵니다. 이때 갑상샘의 표면에 이렇게 TRH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TSH가 이렇게 와서, 이게 TSH라고 한다면 이렇게 TSH 수용체를 통해서 정보 전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때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TSH 수용체에 대한 자가항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경우죠. 이렇게 자가항체가 만들어지면은 이 자가항체가 갑상샘을 자극하게 됩니다. 자극하게 되면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겠죠.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은 이것이 음성 피드백을 일으켜서 TSH 농도는 감소하게 되겠죠. 이때 TRH 농도는 잘 측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TRH에서 TSH 이렇게 분비하는 과정은 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짧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TRH 농도는 잘 측정이 되지 않고 TSH 농도를 주로 측정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음성 피드백이 발생하게 되어서 TSH 농도가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갑상샘이 지나치게 자극을 받아서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다른 두 번째 요인으로 보자면, 두 번째 요인은 시상하부나 또는 뇌하수체에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종양이죠. 암이 발생하면은 지나치게 과다활성되어서 TSH와 TRH 또는 이게 시상하부가 과다활성되면 TRH, 또는 뇌하수체 전엽이 과다활성되면 TSH가 과다 분비되겠죠. 두 경우 모두 다 TRH가 과다 분비되든 TSH가 과다 분비되든 두 경우 모두 다 TSH는 과다 분비되게 됩니다. 그렇겠죠. TRH가 분비되어도 TSH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쨌든 두 경우 모두 TSH 농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샘 기능 항진증에 환자가 왔을 때 이 TSH 농도가 낮은지 높은지를 보고 첫 번째 요인인지 두 번째 요인인지 환자의 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의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의 그 증상을 보자면은 이러한 증상이 있습니다. 물질대사가 너무 활발해지니까 땀 분비가 촉진되고 약간 불안해지고 발열도 일어나고 약간 떨림도 일어나고 혈압도 증가하고
체중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눈이 살짝 튀어나오는 그런 그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샘 기능항진증을 좀 더 빨리 진단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 눈이 튀어나오는 증상을 조금 예방을 할 수 있으나 그 조금이라도 진단이 늦어지면 눈이 튀어나가서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다음으로 갑상샘 기능 저하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아까 본 기능 항진제가 반대겠죠. 이 요인으로는 아이오딘의 섭취가 부족했을 때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간내시상가부에서 TRH가 분비되고 이 TRH는 뇌하수 전엽을 통해서 TSH를 분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TSH는 갑상샘에 와서 그 티록신을 분비하게 하는데 이때 티록신의 재료인 아이오딘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아이오딘이 갑상샘으로 흡수됐을 때 티록신이 분비되게 되고 이때 아이오딘의 섭취가 부족해져서 갑상샘으로 들어오는 아이오딘의 양이 부족해진다면 이렇다면은 티록신의 분비량도 감소하게 되겠죠. 티록신의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 TRH와 TSH의 분비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감소하게 되었으니까 추위나 이런 데 적응을 잘 못하면서 TRH와 TSH의 분비량은 늘어나게 되겠죠. 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증상은 이러한 증상이 있습니다. 추위에 잘 못 견디게 될 거고 이 물질 내사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체중도 쉽게 질 거고 무기력해지는 그러한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샘 관련 질환은 상대적으로 여성한테서 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대 때는 성장 호르몬 덕분에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나이가 좀 들면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아이오딘 섭취 부족으로 이러한 이제 증상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잘 살피면서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갑상선내과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자는 우리 옹달샘 할 때 샘자를 한자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좀 말이 길었죠. 이 갑상샘의 두 번째 호르몬을 보겠습니다. 칼시토닌. 칼시토닌 시험과 관련이 좀 적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긴 합니다.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 농도를 인식해서 혈중 칼슘 농도를 감소시킵니다. 그런데 혈중 칼슘 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혈중 칼슘 농도가 지금 풍부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칼슘을 충분히 먹었을 때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겁니다. 충분히 먹었을 때 이 호르몬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죠. 위험한 상황은 혈중 칼슘 농도가 좀 부족한 상황이 좀 위험한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슘 농도가 감소했을 때 관련된 호르몬들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결과 이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졌을 때 혈중 칼슘 농도를 감소시키는데 어떻게 감소시키냐면은 이 혈중 칼슘 농도 칼슘을 뼈로 축적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튼튼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아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스스로 인식한다고 했으니까 간내시상부랑 관여하지 않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부갑상샘입니다.
부각상샘 호르몬 파라토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이 호르몬이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 줍니다. 즉 혈중 칼슘 농도가 감소했을 때, 우리가 편식 같은 걸 해서 좀 모자랄 때 이렇게, 그래서 이 혈중 칼슘 농도 조절을 하는 메커니즘을 보자면, 농도 높을 때는 아까 봤던 칼시톤이 분비되면서, 갑상선에 칼시톤이 분비되면서 혈중 칼슘 농도가 감소하게 되고, 혈중 칼슘 농도가 낮을 때, 좀 적게 먹었을 때는 부갑상샘에서 이걸 샘으로 고치기 바랍니다. 부갑상샘에서 파라토르몬이 분비되어서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주는 요인이, 그 메커니즘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어떤 거냐? 첫 번째로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두 번째로 콩팥에서 칼슘을 버릴 때 좀 덜 버리게 만들어줍니다. 재흡수하게 하고,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 뼈에서 칼슘을 유출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가 약해집니다. 뼈가 약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혈중 칼슘 농도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습관을 기르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이 3가지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혈중 칼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토르몬 외에도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주는 요인들 2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비타민 D의 그 결핍증에 대해서 중학생 때 배운 적이 있죠. 그룹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그 뼈가 약해지는 그러한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트나 또는 약국에 가보면 비타민 D와 칼슘이랑 묶어서 보조제를 팔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들이랑 이런 것들 사 먹으면 도움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남성에서도 분비되긴 하지만 여성에서 주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은 뼈에서 칼슘의 유출을 방지해줍니다. 그래서 억제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 폐경이 오게 되면 이 에스트로겐 농도가 감소하면서 뼈에서 칼슘 유출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골다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골다공증을 막는 그러한 그 방법은 없죠. 결국엔 언젠가는 사람이 노화가 되고 에스트로겐을 감소하고 골다공증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칼슘을 많이 뼈에다가 축적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와 칼슘 꾸준하게 폐경이 오기 전에 많이 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생길 여자친구라든지 또는 어머님에게 이 비타민 D와 칼슘이랑 이것들을 선물하면 좋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보면 X축은 혈중 칼슘 농도, Y축은 호르몬 농도입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좋은 거죠. 이때 증가하는 호르몬은 이거 지워야겠네. 증가하는 호르몬 칼시토닌이 됩니다. 그리고 혈중 칼슘 농도가 낮을 때 나오는 호르몬, 이것이 낮을 때 높게 측정되는 호르몬, 이것이 파라토르몬이 되겠죠. 자, 5번째로 이자 또는 췌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영어로는 팬크레이즈라고 부릅니다.
췌장은 우리 췌장암을 많이 들어봤죠. 아주 중요한 이 아주 중요한 기관이고, 이 기관이 워낙 작고 아주 중요한 기관들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췌장암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췌장은 이자는 우리가 전에도 배웠는데 이게 소화액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화액 분비는 사실 외분비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 호르몬들은 내분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외분비와 내분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파세포와 베타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자 속에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됩니다. 얘는 혈당을 증가시켜주고 교감신경에 의해서 이 글루카곤이 분비되기도 하고 혈당이 낮을 때 분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혈당이 낮다면 배고픔을 느끼고 사람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동시에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밥을 먹었을 때 좀 편안할 때 호르몬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이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것을 좀 외울 필요가 있는데 우리 글루카곤에서 이 기억이 우리 한글에서는 제일 앞자음이죠. 그리고 알파 이거 로마자에서 제일 앞자음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알파 이렇게 외워주면은 안 헷갈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슐린이 결핍되는 병,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누가 봐도 사람이죠. 사람인데 사람이 이렇게 얘는 오줌입니다. 오줌이 나가는데 당뇨라는 것은 오줌에 이렇게 포도당이 섞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당뇨병을 처음 발견한 그 의사가 그 영국에서 사는 게로라는 박사였는데 이 의사가 그 자기가 오랫동안 키우던 개가 이렇게 바닥에 오줌을 지렸는데 그 오줌에 파리가 모이는 것을 보고 왜 오줌에 파리가 모일까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오줌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 먹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오줌에서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오줌에 단맛이 날까? 그것이 문제인식이 되어서 이 당뇨병을 밝혀내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당이 오줌에 섞여 나오면 소변의 농도가 아무래도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농도가 증가하면서 혈액에서 이제 소변 쪽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이 증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삼투압이 걸리기 때문이죠. 소변의 삼투압 때문에 물 손실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혈액이 감소하게 되겠죠. 혈액이 감소하면은 말초순환 장애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일단 했을 때 심장이 여기 있죠. 심장이 여기 있고 혈액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단까지 가져야 되는데 여기 확대해 보면은 사람 소리 나갈게요. 아이씨, 너무하네. 사람 소리 나갈게요. 혈액이 이렇게 정상적이라면은 끝까지 들어와서 끝까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혈액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다가 도중에 돌아 나와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단까지 혈액이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초부터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말초의 조직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끝이라든지 발끝이라든지 또는 이 눈이라든지 이러한 말초들이 점점 손상을 입게 되고, 그래서 말초 기관들이 손상을 입게 되고, 그리고 뇌혈류가 감소하면 그때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인슐린이 굉장히 이게 비용이 비싼 호르몬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가 굉장히 난치병이었는데, 요즘은 인슐린을 값싸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 1학년 때 배웠는데 세균, 대장균을 이용해서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여기에 도입을 시킵니다. 얘가 전사 번역을 통해서 인슐린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인슐린과 또 두 번째로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은 당뇨병을 극복할 수 있는 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페이지만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우리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1형 당뇨병은 어떤 거냐면은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서 인슐린을 이렇게 본질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얘는 보통 유전에 의한 원인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인슐린이 분비되지 못하니까 인슐린 처방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당분, 그러니까 아주 단 음식은 피해야 됩니다. 근데 2형 당뇨병이 중요한데, 2형 당뇨병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너무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인슐린이 분비되게 되고,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이 떨어져야 되는데 표적세포로 가게 되겠죠. 표적세포에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포도당을 흡수하든지 소비하든지 해서 포당을 제거해 줍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인슐린이 너무 고농도로 분비되고, 그래서 표적세포가 이제 이 인슐린에 의해서 말을 안 듣는 경우입니다. 이게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민감도가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포당이 제거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고혈당을 유지하면서 그 소변으로 포당이 섞여 나오겠죠. 이럴 때는 당연히 음식물 섭취를 조절해야 되고 적절한 운동과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반대로 인슐린이 과잉이 되면은 혈당이 정상 수치보다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뇌에서 포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마비되고 무의식에 빠졌다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에게 인슐린을 주사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혈당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주사해도 되지만 정상인에게는 절대 인슐린 주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과제로 몇 가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도 잘 읽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